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봐야 됩니다. 우리 벼락치기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고려 경제사회 문화 파트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필기 노트로는 19강에 있는 내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수취제도, 토지제도, 토지의 종류, 농업과 상업, 수공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 나오는 포인트별로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수취제도는 사실 여기 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세,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눴다, 조운으로 이동했다. 그렇구나 해두시고요. 특산물, 공납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그렇구나 합시다.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역은요, 뭐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인데 16에서 59세까지 군역과 요역 있었습니다. 토지제도는 가끔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고려의 토지제도는 역분전, 그 다음에 가장 메인 테마 전시과.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과전법이라는 체제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하나씩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분전은요,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잖아요. 나라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띄워줘야지 자신들 따랐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분전은 논공 행상적 성격이 강하고요. 기여한, 국가 세우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시과는 쉽게 말해서 토지와 땔감을 준 거예요. 토지를 전지라고 하고요. 땔감을 시지라고 하는데 이거 합쳐서 앞자를 따온 게 바로 전시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조건을 준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국가에 복무한 사람, 즉 공무원들한테 월급 개념으로 준 거예요. 무엇을? 수조건을. 그렇죠. 그 수조건의 종류가 전지와 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전시과인데, 자, 전시과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처음에 시작했던 전시과라고 해서 시정정시과라고 합니다. 경종 때 있었고요.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관품과 인품. 여기서 말하는 관품은 관, 즉 관리로서의 능력 아닙니까? 이건 개인의 능력. 인품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아닙니까? 어느 가문 출신이냐?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개정정시과 한번 바꿨다. 개정했다라는 것이겠죠? 개정. 목종 때 나오는데요. 전현직 관료한테 모두 줬고, 그 다음에 이게 관품 내지는 관등에게만 기준으로 했던 것이요. 요것만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즉 가문 기준이 빠집니다. 그러고 마지막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있었는데요. 현직 관리에게만 관품, 즉 관등을 기준으로 주었던 것이 되겠죠. 것이 되는데 시간이 쭉 지날수록 어떻게 현직 중심이었었다, 관등을 중시 여겼었다, 지급액을 축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때는요, 이런 게 나와요. 시정전시과가 목종일까, 문종일까, 경종일까 이런 게 나와. 이건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 앞자들만 따오면 됩니다. 앞자들만 따오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태경이라는 애랑 그 개경이라는 애랑 싸움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태경은 큰 태자, 좀 큰 친구잖아요. 근데 개경이랑 태경이랑 싸움 붙었는데 개경이가 싸움 붙자마자 태경이의 목을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태경이 항복 하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친구들이 한마디 했대요.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 개경이의 깡다구가 장난이 아니다. 이게 뭐다? 태경 목문. 태경이의 목을 문 역시 개경.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게 뭐냐? 태조 때 역분전, 경조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거예요. 그래서 뭐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은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태경목문 역시 개경,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고려 말인 1391년도에 과전법이 등장했고요. 과전법은 그 이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됩니다. 자, 토지 종류,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고려시대 때는 민전이 있었답니다. 상속이라든가 매매, 증여의 기준이었었고, 이것은 소유권적 개념의 토지였었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인전은요, 육품 이하 관리 자재 중 무관직자, 저 한량, 쉴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사람들, 즉 무관직자,
지금 말로 하자면 좀 약간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무관직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한인전이고요. 구분전은 하급 관리라든가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외역전은요, 향리에게 지급했던 땅이고요. 군인전은 당연히 군인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음전의 동그라미. 공음전 나오는 순간 무조건 고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음서제도라고 했죠.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경제적 특권을 받는 걸 공음전이라고 그래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었던 것. 이것은 또 세습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의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특권. 그거 음서제.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 공음전.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농법은요, 심경법. 깊이 씨를 심어서 키우는 것을 바로 이 심경법이라고 하고요. 자, 밭은 윤작이라고 해서 2년 3작 같은 것들이 이때 나타났습니다. 이양법, 우리가 이것을 모내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려 말부터 등장했어요. 이양법은. 그렇지만 남부 지역 일부에서 시행되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던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화전래가 되었습니다. 누구요?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가지고 왔었고, 공민왕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농서로는 농상집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농상집요는 이암이 소개했었고, 원나라 때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했던 책을 우리나라가 가져왔던 농서가 되겠습니다. 자, 12세기 이후에는요, 고려에서 저습지, 간석지를 다른 말로 갯벌이라고 합니다. 지역들을 개발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간석지를 간척했던 것, 요게 어디에서? 강화도 일대에서 13세기, 그러니까 12세기 이후 13세기 때 가장 활발하게 했었다. 왜 강화도에서 간척 사업을 많이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여기가 4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다. 이 상업 파트가 진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시전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시장이 있었습니다. 개경과 서경에. 그러다 보니까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경시서라는 것도 여전히 있었고요. 상평창이라는 물가 조절 기구도 있었습니다. 자, 관영상점이 설치되었습니다. 대도시 등등에는요. 서적점, 약점, 다점 같은 게 있었고, 여기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병난도 동그라미. 자, 여러분이 혹시 한능건 문제를 푸시다가 병난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고려예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대표적인 고려시대 항구로서 국제무역항이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로 뭐죠?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가 어디서 온 거예요? 고려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 병난도에 왔었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우! 여기는 코리아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코리아. 이것이 바로 서방세계에 고려가 소개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름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고려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병난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충선왕 때는 소금이 전매제로 시행되기도 했었고요. 화폐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화폐는 팁을 드리자면 조선 거랑 고려 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메인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화폐는 조선시대 때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조선 전기에 있었던 화폐, 조선통보.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조선이고요. 나머지 나오는 건 무조건 고려예요. 여기서 나오는 철전, 건원, 중보. 동전으로는 사만통보, 해동통보, 사만중보가 있었고요. 지폐로는 저와 은병, 활구라고도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보자면, 자, 건원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은병. 이게 한반도 모양의 상당히 고액화폐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조선통보랑 사만통보, 상평통보 아니면 무조건 고려 거다. 예, 그렇게 비교하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폐 구분하려면 어떻게만 구분하면 된다? 상평통보와 조선통보는 조선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고려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은병, 당시에 상당한 고액 화폐였고, 여기 한반도 모양을 닮았었다라고 하고요. 제한적으로 유통되었었다. 전체적으로요. 자, 고려의 수공업은요, 전기에는 국가 주도 수공업이었습니다. 관영 수공업이었고요. 소 중심, 향소 부곡할 때 그 소예요. 그러다가 후기 때는 민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 중심이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고려의 경제. 고려 경제에서는 메인 파트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시과. 어렵게 나오면 전시과는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음전으로 대표되는 고려 토지의 종류. 그 다음에 요 특히 상업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병난도와 화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사회를 보자면 신분 구조 봐주셔야 되겠죠. 귀족, 중류층, 양민. 양민이 이제 일반 상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민인데요.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귀족은 자, 그 지배층 우리 배웠었던 것인데 호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인 여기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들이 되겠죠. 왕족과 5품 이상의 관료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들은 어떤 특권? 두 가지 특권이 있었으니 정치적인 특권인 음서와 경제적인 특권인 공음전이 있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류층으로는 행정 실무를 맡았었던 남반 이들인데 대표적인 사람들 향리입니다. 향리뿐만 아니라 궁중 실무를 맡았던 남반, 하급 장교였었던 군반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메인은 향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향리는 어유사 또 이러한 약간의 수령의 아전으로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고려시대 향리는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호족 출신들이에요. 그 지역에선 최고 실력자들이었었다. 대표적으로 상층 향리는 과거를 볼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특권층이었었고요. 하층 향리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어려웠었다. 어쨌든 고려시대 향리는 두 개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자, 이 당시의 중류층들은요. 직역, 즉 직업은요. 태어나면서 거의 결정이 돼요. 그들의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에 따라서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되고요. 토지도 계속적으로 지급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양민층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백정하면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죠. 상당히 천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백정은요. 일반 민이에요. 일반 양민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백정은 조선시대에는 천민이었지만 고려시대 땐 일반민을 백정이라고 했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조세공납, 역부담을 했었고 특히 양인 출신이지만 좀 천대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소부공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는 주로 그 지역에서 수공업을 담당했던 지역을 소라고 하고요.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던 지역들인데 이들의 특징, 향소부곡의 특징은 세금 부담이 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 때는 향과 부곡은 있었는데 소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소부곡 내지는 향부곡소 요 단어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고려. 그 다음에 향과 부곡 정도만 나오면 요건 신라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뭐 요 향소부곡은 조선시대 때 가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클린해져요. 자, 천민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었고요. 일천직천이에요. 부모 양쪽에 한쪽만 노비면 바로 그 자식들은 노비가 됩니다. 자, 노비도 굳이 따지자면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입역노비, 외거노비, 또 사노비도 외거노비와 솔거노비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비의 개념은 여기 솔거노비입니다. 집에서 잡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외거노비, 공노비도 외거노비가 있고 사노비도 외거노비가 있는데 이러한 노비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요. 또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자신의 몸값만 납부하면 됐어요. 우린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공을 납부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했던 이들이 외거노비고요. 자, 공노비는 관청이라든가 관하에서 일했던 입역노비도 있었다라는 것. 즉 사노비에 따지면 솔거노비가 여기 공노비, 입역노비예요. 그리고 각각 다 외거노비가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향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향도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메시아, 즉 불교에서의 메시아인 미륵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미륵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매향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매향 활동이란 게 뭐냐면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는 행위를 매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매향 활동을 했던 하나의 조직을 향도라고 하는데요. 고려 전기만 하더라도 주로 이 매향 활동을 했었고 이들은 우리 매향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불교를 위해서 우리 사찰을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면서 사원이라든가 탑을 건축하는 하나의 공동체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즉 고려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요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오면서 공동으로 제사도 지내고요. 뭐 상장례, 장례식도 같이 치르기도 하고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좀 그 의미와 기능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뭐가? 향도가 그랬다고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려의 법률은요. 크게 보자면 5단계입니다. 태장, 도, 유, 사. 이게 이제 형벌의 종류가 되겠죠. 태는 회초리, 장은 곤장. 이거 맞다가 죽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도는 징역. 그 다음에 유는 유배형, 그 다음에 사형.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이렇게 오면서 더 세지는 겁니다. 사는 사형이 되는 것이고 보통 고려시대 법률은 당률과 관습법이 있었는데 관습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내려오는 법이 조금 더 우선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고려의 사회제도로는요, 태조 왕건 때 흑창이 있었다가 성종 때 의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빈민구제였었고 춘대 춘합법이었다. 그거 어디서 왔다?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왔었다. 말씀드렸고, 자, 상평창은 물가 조절기구고요. 뭐 개경, 서경, 12목 등등에 있었습니다. 동서대비원은요, 환자 진료와 빈민구유를 위해서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해민국은 서민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약간 뭐 공공약국 정도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 무슨 도감 이런 게 붙으면요, 뭐냐면 재해 발생 시 임시도구예요. 임시기구. 이것을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고 하고, 재위보라는 것은 펀드, 즉 기금을 마련해서요,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것을 재위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어디다? 아하, 고려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 여기 파트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고려 여성의 지위, 이게 가장 아주 메인 파트인데요. 고려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사회적인 차별이 거의 없어요. 남녀 균분 상속이고요. 여성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호족도 출생순이에요. 남녀순이 아니라 출생순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주관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편이 일찍 사별하거나 했을 때 뭐 제가 하는 것이 큰 뭐 문제가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이 사위나 외손자도요, 음서의 혜택이 가능했을 정도로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녀 간의 사회적인 차별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모습은요, 그대로 완전 180도 바뀌게 돼요. 남자 중심, 남자 중에서도 장자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졌었고요. 여성이 제사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호족의 순서는요, 남녀순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은 호주가 될 수도 없었고요. 만약에 딸만 있는 집안이 있게 되면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었고요. 여성의 재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조선 후기의 당대의 사회상이다. 그래서 이게 대비돼서 많이 나오니까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요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려의 사회 같이 공부해봤고요. 이제부터가 메인입니다. 예, 고려 문화 파트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너무 몰라. 좋습니다. 자, 고려 문화 4강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호족, 문벌귀족, 무신, 원간섭기에 나눠서 불교나 풍수지리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는요, 자, 태조 왕건 때 훈요 10조에서 뭐 불교 숭상하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불교 기관, 행사, 연등의 팔관에. 광종 때는요, 승과 제도가 있기도 했었고요. 국가의 큰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사라든가 왕사 제도도 있었어요. 이게 다 숭불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요때쯤 또 균여라는 대표적인 승려예요. 화엄 사상을 정비해서 보현 10원가라는 그러한 책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벌귀족 때 되면서 누구? 의천 진울,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 테마거든요. 불교계에 4대 천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있었던 원효, 의상이 있었고요. 고려시대 때 의천과 진울이 있어요. 이 4대 천왕 너무 중요합니다. 의천은요, 대각국사라고 불리고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즉 왕자인데 승려가 된 사람입니다. 흥왕사에서 화엄정 중심의 통합을 가져갔었고, 국청사라는 사찰을 창건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해동, 천태종, 요거 너무 중요해요.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천태종은 의천이 창시했습니다. 교종 중심의 선정 통합을 해 나가려고 했었고요. 그의 진리 수행 방법, 요게 너무 중요해요. 교리, 즉 교종과 직관, 이거는 선종이거든요. 교종과 선종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교관겸수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잘 나옵니다. 교종 중심의 선정 통합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교장이라는 걸 편찬하기도 했었으며 화폐 유통을 건의하기도 했던 바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진울은 조계종을 창시했습니다. 지읒이에요. 진울은 조계종 창시했었고요. 보조국사라고도 불렸었고, 그는 의천과 달리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진리 수행 방법으로 도노, 점수. 순간적으로 딱 깨달음을 얻는 거 도노.
그것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선정, 이건 선종이 되는 것이고요. 해,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교리, 경전에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교종이 되는 겁니다. 선정과 교종을 같이 수행해 나가야 된다. 즉 선정 중심의 교종 통합, 정해쌍수 뿐만 아니라 도노점수, 이런 단어 나오면 진울이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쳐서요. 수선사가 지금의 전라도에 있는 송광사가 되겠습니다. 뭐 독경이라든가 선수행, 노동 등을 강조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청과 진울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두 인물. 요 원효와 의상에 필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의청과 진울입니다. 요 두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에요. 이 해심이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같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주장했었고요. 이것이 그 이후 고려에서 성리학이 수용되는데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 무신 정권 시대 때는요, 요새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요새는 요새 참 문제야 라고 하면서 뭔가 당대의 이 불교계의 현실을 비판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백년 결사 운동, 이것도 만덕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 만덕사, 지금의 만덕사가 당시에 백년사입니다. 여기에서 종교 개혁 운동 같은 것들을 펼쳤던 것이고요. 참회신앙, 즉 법화 신앙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간섭기 때는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타락이 좀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권력과 결탁했거든요. 권무세족 세력과 결탁했었고요. 당시의 사찰은요, 대규모 토지라든가 많은 노비, 그다음에 고리대업 등등을 하면서 당시 사회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원간섭기 때 대표적인 인물이 보운데요. 니네 좀 봐라, 보! 이러면서 교단 정비라든가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 개혁은 안타깝게 성공하지는 못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쯤 성장했었던 신진사대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이 불교계의 모습은 정말로 만악의 근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많았었고, 특히 성리학의 대표주자 정도전 같은 경우는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면서, 불시,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잡스럽고 궤변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대장경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호족대, 그러니까 고려 초기죠. 네,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이것을 퇴치할 것을, 막아낼 것을 염원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문벌귀족 때는요, 교장, 의천. 예, 그래서 의천이 만들었던 것이 교장이고요. 이 교장을 만들어서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목록을 만들고요. 송, 요, 일본 등의 대장경을 모아서 간행했던 것이 바로 이 교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책에서는 속장경이라고도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같이 봐주시고요. 자, 무신정권 때는 8만 대장경이 만들어져요. 이 8만 대장경은 세계의 기록 유산이기도 한데요. 지금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이죠. 몽골 침입 때 뭐가 없어지죠? 초조 대장경이 소실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몽골 침입을 우리 불심으로 막아내자라고 하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경판장이 8만 장이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것의 원래 이름은 제조대장경입니다. 이때 없어졌던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린다라는 거. 그래서 초조대장경, 교장, 즉 속장경,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요 순서대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풍수지리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때는요, 서경길지설이었었어요. 평양 땅, 즉 서경 땅이 아주 승한다, 기운이 아주 더 커지고 있다 하면서 이 태조 왕건은요, 훈요 10조에서 북진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이 고려의 대표적인 도시가 개경 외 서경, 동경, 물론 이것은 뭐 지금의 서울, 이 동경은 지금의 경주고요, 여기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다 삼경이라고 합니다. 자, 문벌귀족 때는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었고요. 이때쯤 이제 뭐 남경길지설이 고려 시대 내내 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려 문화 첫 번째 불교와 풍수지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문화 두 번째 유학과 역사서입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 초기의 유학은요, 자주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광종은 과거제에 실시했었고요. 성종은 유교 통치 이념을 삼지 않았습니까? 국자감 만들어서 유학부, 기술학부 나눴었고요. 향교라는 지방교육, 지방의 학교도 만들었었습니다. 자, 고려 중기 때 오면서 그 학문이 좀 보수화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충입니다.
해동쪽의 공자와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인물인데요. 그는 지금 말로 따지자면 수능출제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가 구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구제학당. 그러니까 수능출제위원장이 조금 뒤에 나와가지고 학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대박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걸 문헌공도라고도 하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사학 12도라는 지금만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도 사교육이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관학은 위축되었었다. 관학 위축이란 말 지금 말로 하자면 공교육의 위기였었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한 관학 진흥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양형고라든가 뭐 칠제라든가 서적포 등등의 뭐 이러한 관학 진흥책이 있었다 봐주시고, 무신진꺾기 때는 당연히 유학이 침체되었었겠죠. 원간섭기 때는 성리학이 수용됐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성리학 누가 소개했다? 안향이란 인물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재현 때 더 발전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성리학이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 학문으로서 만권당이라는 장소에서 원나라 학자와 고려학자 등이 교류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려 후기 때는요, 성리학이 성장했었는데요, 그 중심적인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세계예요. 이세계 제자 중에 정몽주, 권근,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이들은요, 당대의 최고 권력층이었었던 권문세족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역사책으로는요, 고려 초기 때는 칠대실록이라는 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전해지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었고요. 자, 중기 때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단독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천존하는 최고의 역사서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기초로 기전체, 즉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걸 편년체라고 하는데요. 그럼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건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등등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사마천이 썼던 사기라는 책이 기전체 양식이거든요. 그러한 기전체 양식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되겠고요. 신라계승의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무신진꺾기 때는 이규보라는 인물이 동명왕편이라는 책,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비되는 고려 중기 때 삼국사기가 있었다면 원간섭기 땐 삼국유사 1년이라는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쓰셨고요. 불교사 중심의 야사와 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단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왕운기라는 책도 이승유 때, 여기서도 단군의 기록이 있습니다. 원간섭기 때는 워낙에 자존감이 떨어지던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 선조에 대한 단군의 기록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때 오면요, 사략, 이재현이 사략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대의 명분을 중시 여겼었고,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요 두 개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식사, 여기에 어떻게 시옷 기억해 두시고요.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썼습니다. 김부식은요,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로서 삼국사기를 썼는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전체 양식으로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고, 삼국유사는요 불교사 중심의 야사와 설화 중심이었었고요. 단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었다. 요거 두 개 비교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고려의 문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불상과 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고려시대 전기, 또 따지자면 초기와 중기가 있는데, 요때의 대표적인 불상들은요 좀 커요. 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 이거 이름 너무 길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잠시 뒤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형 석불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불상들이 있어요. 논산 관촉사 석조 비륵 보살 입상이라든가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안동 이천 마의 열애 입상 등등이 있고요. 요 초기의 작품보단 중기 때 오면서 조금 약간 조형미가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영주 부석사에 가면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라 계승의식이었었고 균형미가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글자들보다 중요한 건 사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먼저 초기에 있는 석굴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하남, 지금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 하사창동에 가면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이 있대요. 이게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렸던 불상인데 지금은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철불, 조선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 그 다음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논산에 가면 대표적인 당시 호족의 얼굴을 좀 형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등신의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 네임 요거 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요 사진 나오면 아 고려 때 거구나. 고려 때 중에서도 고려 초기 때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파주 용미리에 가면 마의 이불 입상이 있는데요. 이불 아닙니까? 아, 두 불상이 있다. 파주 이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에 가면 마의 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역시 대형 석굴 사원 등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중기 때 오면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전보다 상당히 좀 조형미가 올라갔음을, 균형미나 조형미가 좀 올라갔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주 부석사는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잠시 뒤에 나오는 목조 건축물에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나올 것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등에도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중기 요거까지 구분 안 하셔도 되고 요런 불상들이 나오면 아, 이거 고려 전기 때구나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탑과 승탑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어려운 단어들 지금 시간에서 여러분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불상이라든가 탑은요, 사진 자료를 놓고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성 불일사 5층 석탑과 부여 무량사 5층 석탑인데 솔직히 요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거 보면 고려 때 거구나 정도만 살짝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좀 봐주셔야 돼. 승탑. 원래 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고 승탑은 유명 승려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려시대 승탑은 딱 여기 끝에가 어때요? 조금 약간 최신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 승탑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여기 발딱 써가지고 아주 여기 약간 세련된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제가 요거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신라 말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기에 있었던 화순에 가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인데 여기 끝에가 좀 깨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때 거, 요것은 고려 때 거 정도의 사진 자료를 기억하시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조선에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요거 경원대학교, 과거에 지금의 가천대학교가 과거에는 경원대학교였거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 원각사지는 지금의 조선 때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월정사에 가면 8각 9층 석탑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살짝 기억해 두시고, 자,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내지는 다심포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주심포라는 건 자, 지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 공포라고 하죠. 이 공포가 기둥에 하나가 있는 것,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 있는 거, 이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공포가 있는 것을 다포 내지는 다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보시면 특히 주심포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게 고려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에요. 이게 빅3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예산에 가면, 충청도 예산에 가면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데, 요것들은 요 네이밍과 함께 지도도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기억해 두시고, 요게 가면 여러 책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 특히 요 영주 부석사에 대해서는 또 특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주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베을림 기둥 같이 기억해. 요게 베을림 기둥이죠. 그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게 요 세 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으로서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단포 양식으로는 성불사 응진전이 있는데 아마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요 세 개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문화, 불상과 탑 건축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와 인쇄술, 의학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도자기, 뭐죠? 대표적으로 청자입니다. 자, 고려 초기 때는 순수 청자였다가 요 12세기에서 13세기 때 청동 은입사 기술이 들어오면서 상감이라는 상감 기술이 들어와요. 이 상감 청자, 고려 상감 청자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세련되면서도 귀족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러다가 이게 쇠퇴하게 되었던 계기가 원나라의 북방 가마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 기술이 지금 이거 못 만듭니다. 기술이 아예 쇠퇴했어요. 없어졌어요. 예, 로스트 테크놀리지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상감청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 요 청작 운항무늬 매병 상감청자가 되겠고요. 요것이 분청사기입니다. 요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서 이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백색 분을 발라서 만든 것을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전칠계라든가 청동 은입사 기술을 한 전병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봐주시고요. 자, 글씨, 그림, 음악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산대렵도라고 해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그림 중에 공민왕, 왕인데 그림을 제일 잘 그렸대요. 예, 천산대렵도도 있었고, 고려시대 불화가 있습니다. 뭐 해허라는 스님께서 그렸다는 관음보살도도 있고요. 부석상 조사당 벽화도 있죠. 글씨로는 뭐 구양순체 왕이지체 후기 땐 송설체 있는데 이것을 뭐 최근은 거의 안 물어보고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송나라 영향으로 뭐 궁중음악이 있었고, 그 당나라 영향으로 고유 음악과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요까지는 그렇고, 요 불화 정도나 천산대렵조 정도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천문과 역법은요, 천문으로는 사천대라고 해서 말을 만들어서 첨성대에서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을 관측하는 것도 있었고, 역법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선수 7시. 국가대표 선수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은요, 7시면 운동을 시작한답니다. 선수 7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명력, 수시력, 칠정산, 시연력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칠정산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가면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세종 때 칠정산이 만들어졌었죠. 역법이라고 하면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대통령이라고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고, 선수 7시 정도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인쇄술이 더 많이 나오죠. 인쇄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판 인쇄술이 있고 활판 인쇄술이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은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나 이걸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양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활판 인쇄술은 활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조합해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대량 생산이 힘들어요. 이것을 모아주는 프레스 기술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왜? 그 글자들을 다시 조합하고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것을 찍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목판과 활판이 좀 다르다라는 거. 대표적인 목판 인쇄술로는 초조대장경, 제조대장경이 다 목판 인쇄술입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으로서 대몽 항쟁기 때 소실되었었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었던 게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이고요. 이것은 13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합천 해인사에 해인사 장경판전에 지금도 보관 중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대장경 자체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요 두 개, 반드시 요거 잘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금속활자는 청동 주조기술과 종이기술에 연합된 아주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놀리지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이게 1234년에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 이건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청주 흥덕사에 있고요.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죠. 세계 기록 문화유산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대장경은요, 세계문화유산, 즉 팔만대장경은, 직지심체 요절도 세계기록유산, 이 두 개는 기록유산, 그리고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려 후기 때 화약의 그 발전이 있었다. 발달이 있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최무선, 우리나라 화약의 아버지 아닙니까? 화약 제조에 성공했었고요. 화통동합이라는 그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진포 전투에서 왜구를 소탕하는 그러한 전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술, 고려시대 조선술, 조선술은 배 만드는 기술이죠. 대형 범선이라든가 조운선이 제작되었었고요. 그 원나라 때 일본 원정에 참여하기도 했었으며, 뭐 전함과 화포가 설치되었었다라는 내용.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최무선이라는 인물, 이게 고려 후기 때 인물이라는 거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의학으로는요, 텔감이라는 기관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 향약 구급방입니다. 고려 시대는 구급방이고요. 기억이죠.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은요, 조선입니다. 지읒. 향약 구급방. 앞에가 같은 향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세 번째 글자. 구급방은 고려. 집성방은 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향약 구급방은요, 우리나라 약재가 소개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의학서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딱 40분에 정리했습니다. 이거보다 빨리, 그리고 이거보다 많이, 이거보다 정확히, 이거보다 힘차게 고려를 정리하는 강좌는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도 딱 2강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조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